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란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역학적 시스템이란 건 이제 우리 이제 지구 안에 존재하는 힘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란 거 정의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볼 건데요. 물체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운동 상태라는 거는 물체의 속력, 물체의 빠르게 나타내는 속력과 방향을 합쳐서 운동 상태라고 하고요. 이를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힘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이고요. 중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력과 무게는 같은 의미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중력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중력, 두 번째는 좁은 의미로서의 중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만류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류 인력이라는 건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를 서로를 잡아당기는데, 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을 만류 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리가 얇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때 이 만류 인력이 식을요 중력 상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물체 사이의 거리를 어리라고 하고요. 이때 양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두 개를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만류 인력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은 일반적으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두 번째는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류 인력은 증가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지구의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갖다가 좁은 의미의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상수니까 무시하시고요. 지구 반지름에 집어넣고요. 대문자 m에 지구 질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물체의 질량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 물체의 질량을 제외한 나머지 값 있죠? 근데 뭐 이제 지구 반지름은 6,400km 정도 되는데, 6,400km 집어넣고 지구 질량 좀 큰 값이겠죠? 그걸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 파란 부분이 약 9.8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중력 가속도, 이 9.8이라는 수치를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제 물체의 질량.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구 좁은 의미의 중력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값을 넣어서 mg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g 값은 9.8이기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걸 이제 편하게 편의상 반원을 이루어져서 10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니까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 이거 사용하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텐성력이라는 친구입니다. 텐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텐성력이라고 하고요. 공식은 그냥 가볍게 공식 정도만 정의하면 되는데 QV 법칙이라고 해서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쓰고요. 이때 이 K는 용수철 상수라고 해서 용수철이 이제 스펙이 있겠죠. 뭐 좀 튼튼하다, 아주 약하다 그런 값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X는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이제 힘이란 건 벡터 값을 가지기 때문에 되돌아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의 이유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공이 있으면 이 공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려면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면 되겠죠. 마찰력은 원래 별도의 공식이 있긴 한데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마찰 계수라고 부르고요. 마찰 계수는 이제 바닥에 얼마나 거칠거칠하냐 그 정도를 뜻하고, N은 이제 수직 강력이라고 해서 바닥에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인데요. 보통 무거우면 떠받쳐주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물체 무게에 비례하는 힘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부력인데요. 유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유체라는 건 이제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이 공기 중에서도 이제 부력을 받는데, 공기 중에서 부력을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왜냐면 부력이란 건 기체보다는 액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나 이럴 때 몸이 좀 위로 붕 뜨려고 하는 현상은 부력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공식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이제 액체나 기체의 밀도 그리고 물체의 부피, 거기 이제 중력 가속도를 하면 부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크게 다루진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개까지 있나요? 전기력. 전기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하라는 걸 배웠습니다. 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전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런 애들 사이에 적용한 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그리고 서로 밀어내는 청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력의 경우는 서로 다른 전화일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때는 서로를 끌어당기고요. 반대로 플러스 플러스 또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도 이것도 참고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K 들어가고요. 물질 사이 거리 L이라고 두고 이때 Q1, Q2는 물체가 가지는 전하량 거리가 가까워서 세고요.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세다. K는 그냥 상수니까 쿨롱 상수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진짜 마지막으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자석 사이, 전류와 자석 사이, 마지막으로 전류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통틀어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극, 청력, N극과 S극은 인력 뭐 당연한 거고요. 전류와 자석 사이는 이제 우리가 중3, 중2 때 배웠던 것 중에 손가락 쫙 편 상태로 엄지손가락에 전류 방향 맞추고 나머지 손가락에 자석 자기장 방향에 맞추고 그때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힘이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전류와 전류 사이는 마찬가지야.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장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자기장 속에서 또 제3의 전류가 흘러가면은 위의 경우처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꼴이 되니까 거기서도 자기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역학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선행 수업에서는 이제 암기 위주 내용은 좀 제거를 하고 필요한 거 위주로 수업하니까 교재 보시면서 이 힘의 사례에는 어떤 게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납득이 가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걸 하기 전에 힘을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유낙하 운동 하기 전에 가속도라는 개념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가속도라는 친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이고요. 단위는 미터/세컨드 제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m/s 제곱이다.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거는 1초마다 속도가 플러스 20 변화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배웠던 힘하고 좀 연결고리를 잡으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면요 가속도가 발생을 하고요. 이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속도를 계산해야 돼.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 앞에 두 개. 힘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는 방법. 두 번째는 뒤에. 속도가 얼마 바뀌었는지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제 이 힘으로써 가속도 찾는 방법.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F는 m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정지 상태인 2kg짜리 공이 하나 있다. 여기에 6N이라는 알짜임을 적용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공식이면 적어넣어. F는 mL이어서 알짜임이 6이고요. 얘는 2kg니까 6은 2A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때 가속도는 3m/s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1초마다 속도가 30 변하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시간과 이제 속도. 처음에는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0초일 때 속도는 0일 겁니다. 그럼 1초일 때는 3, 2초 지나면 6, 또 3초 지나면 9. 이런 식으로 가속도라는 친구가 존재하면은 속도가 1초마다 30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럼 됐죠? 두 번째는 속도를 변화량을 알고 있을 때 가속도, 이게 이제 가속도의 정의로서 찾는 건데요. 가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이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하나 더 볼게요. 만약에 0초일 때 정지 상태였던 공이 하나 있어요. 얘가 한 4초 뒤에 보니까 속도가 오른쪽으로 12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속도가 바뀌었잖아요. 0에서 12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 속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 가속도가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요. 이때 가속도 찾는 방법은 몇 초 걸렸어요? 0에서 4초. 4초 동안 속도가 0에서 12가 됐으니까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그러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12 빼기 0이 되겠죠? 이러면은 4초 동안 속도가 12 변했으니까 1초마다 30 변하는 꼴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변했다는 사실 가지고 가속도 찾는 방법, 또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가 발생되는 거. 근데 이 세 개는 이제 사실 연관되는 거겠죠? 힘이 작용했더니 가속도가 생겼고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 보는 거 한번 정리하고 뒤에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속도 그래프, 두 번째는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두 종류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속도 그래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단수 의미를 읽어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가속도가 존재하겠네 까지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속도라는 게 벡터 값이라다 보니까 이놈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가정하면은 그래프만 보고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속력은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 나오면 항상 기울기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울기는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이 그래프에서 x 증가량은 시간이 될 겁니다. 걸린 시간 분의 y 증가량은 속도 증가량이야.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속도 변화량.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방금 정리했었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기울기를 체크하면은 가속도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넓이의 의미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넓이는
y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y 곱하기 델타 t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속도 곱하기 시간이란 건 우리는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넓이를 체크하면은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볼까? 1초마다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1초 뒤에는 이만큼, 또 1초 뒤에는 이만큼, 또 1초 뒤에는 이만큼. 점점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빨라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속력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한다는 건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위치 그래프인데요. 위치 그래프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러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가정하면은 0에서 5초까지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0에서 5초까지는 오른쪽으로 15m를 이동한 거고요. 5에서 8초까지 3초 동안은 15에서 12m, 그러니까 왼쪽으로 3m 이동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리해 보면은 0에서 5초까지 뭐 이동거리라던가 아니면 0에서 8초까지 이동거리 또는 0에서 8초까지 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하나 해볼까요? 0에서 5초까지면 15m 얼마일까? 15m 편하게 얼마 이동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0에서 8초까지는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15m 갔다가 왼쪽으로 3m 내려오니까 총 18m를 이동했겠네요. 그 다음에 0에서 8초까지 변이라는 건 얼마나 이동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제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갔다 다시 돌아왔던 상관없이 그냥 최종적인 결과만 보면은 오른쪽으로 12m 갔구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이동을 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기울기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으니까 x 증가량은 시간, y 증가량은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해볼까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속력이죠. 속력 또는 속도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는 매 순간순간 기울기,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물체의 순간적인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속도는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0에서 5초까지는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5에서 8초까지는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 절대값을 봐야 돼요. 속도는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물체의 순간 속도가 됩니다. 참고로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순간 속도란 건 매 순간 실제 속도를 말하는 거고 평균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버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속도라는 거, 이 나눠서 계산하는 거는 전부 다 평균값이에요. 속도분의 시간분의 변이가 들어가면 벡터가 들어가면 벡터인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스칼라가 들어가면 스칼라 값이 속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 속도는 그러니까 순간속도 이거는 어떻게 찾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다. 가속도를 알면은 1초마다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순간속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0초일 때 몇, 0초일 때 2이면은 1초 뒤면 4, 2초 뒤에 6 이렇게 가겠죠? 그래프 읽어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두 개는 다른 뜻,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뜻인데 굳이 구분을 하면은 그래프 보고 찾던지 가속도 구해 찾던지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평균값은 표현 못하나요? 일단 기울기가 속도라는 걸 알잖아. 순간속 이렇게 접선 기울기 그리면 순간속도라는 걸 알았는데요. 평균값은 어떻게 찾냐? 처음과 끝을 이어주시고 이쪽에 기울기 그리면 이 값이 평균값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평균값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0에서 8초 평균을 내면 여기 기울기 재면 돼. 근데 0에서 5초까지 평균을 알고 싶으면 여기 이르면 0에서 5초 평균 또는 5에서 8초 평균 알고 싶으면 이거 이렇게 그리면 5에서 8초의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 이제 점과 점을 이은 다음에 그 이어진 선분의 기울기를 계산하시면 내가 지정한 구간의 평균값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운동을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친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이라는 건 이제 속력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속력도 일정한데 직선 방향까지도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 해서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속도가 안 변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가속도가 없다면 우리가 알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바뀌는 거죠. 근데 가속도가 0이다. 그럼 거꾸로 가면은 알자 힘도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볍게 뭐 예시 정도 몇 가지 들어보면 뭐 모노레일이라던가 무빙워크 또는 컨베이어 벨트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등속 운동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은 속도 그래프는 속도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기울기도 한번 따져보면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니까 기울기의 뜻이 가속도가 됩니다. 근데 기울기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0이 나오죠.
이건 뭐야? 가속도가 없다.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도 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되겠죠? 이동거리는 지금 보시면 1초 때, 2초 때, 3초 때 1초마다 이동하는 양이 일정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유는 속도가 안 변하니까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초마다 만약에 속도가 3이라면 1초마다 꾸준하게 3m씩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1초마다 3m씩 이동해야 되니까 1초마다 3m씩 꾸준하게 위치가 누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일차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속도였죠. 속도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시간분의 변이니까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를 갖는데 1차함수가 그려지면 기울기는 계속 일정하죠. 그 이유는 등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거는 이런 겁니다. 등속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같죠. 다를 수가 없죠. 여기서는 왜냐면 순간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똑같으니까 평균값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할 때만 평균값이 평균값하고 실제값, 순간 속도가 똑같구나.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정리하셨고요. 두 번째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도가 존재를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의미가 어떻게 되면 시간당 변하는 속도의 양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속도가 3이다 3위로 계속 일정하다 이러면 1초마다 3씩 바뀌는 거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알짜 힘은 어떨까? 물체가 가지는 알짜 힘도 일정하겠구나.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고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당 변하는 속도의 양도 일정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이런 거의 예시는 어떤 예시가 있냐? 첫 번째로는 자유낙하 운동 또는 빗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물질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 출제될 때는 이거 말고도 기타 예시로 나올 때는 뭐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어떤 사람이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등가속도라고 안 알려주더라도 등가속도라는 걸 좀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그래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두 가지 그 상황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굴러가는 공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멈춰있던 친구인데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자, 이렇게 보시면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아, 속도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늘어나는 비율이 일정하면요, 등가속도예요. 지금 보면은 만약에 처음에 1m,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3m 이렇게 보시면요,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1씩 커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 비율이 이동 거리 증가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1 커지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점점 이동 거리가 커지는데 그 커지는 양이 점점 많아지면 등가속도가 아니고요, 가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를 이제 표현을 좀 해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점점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쭉 따져보면, 아, 시간에 따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구나 보실 수 있고요. 기울기 한번 내보면, 아까 기울기는 가속도를 뜻했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이러면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보면은, 넓이는 이동거리였죠. 이동거리가 점점 똑같이 1초 단위로 잘라보면은 1초 때 이만큼, 그 다음에 1초 때 이만큼, 그 다음에 1초 때 이만큼, 점점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량이 늘고 있다. 왜요? 빨라지니까. 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왜냐면 점점 빨라져야 되니까 1초 지났을 때 처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점점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많아지니까 위치 그래프는 2차 함수가 나오면 됩니다. 이때 아까 말했지만 이 기울기는 속도를 뜻하고요. 이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주면은 우리가 순간 속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순간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거나, 왜요? 가속도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느려지는 것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0초일 때, 그리고 잠시 뒤 한 4초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처음에 0초일 때 오른쪽으로 4m/s 갔다 쳐봐요. 근데 4초가 되니까 왼쪽으로 4m/s가 된 거야. 이건 속도가 바뀐 건가요? 바뀌었죠. 왜냐면 속도라는 건 벡터다 보니까 방향만 체인지 돼도 바뀐 거지. 그럼 여기서도 가속도는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가속도 찾을 때, 지금 이거는 힘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가속도를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가속도 찾으실 때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몇 초 걸렸어요? 0초에서 4초 걸렸으니까 4초 동안 속도 얼마나 변했니? 변화량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근데 속도는 벡터니까 왼쪽이면 우리가 -4라고 표현하기로 하고요. 빼기 처음 플러스 4 이렇게. 이 경우에는 4분의 -8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2가 됩니다. 근데 가속도 또한 벡터이기 때문에 -2면 왼쪽으로 2구나. 그 1초마다 속도가 -2씩 변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래프 그려보기 전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시간, 속도. 0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4m/s. 그 다음 1초 때는 -2씩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됐겠죠? 그럼 또 2초 때는 0. 3초 때는 -2. 4초
때는 마이너스 4. 이런 중간 과정 때문에 속도가 4초가 지나니까 왼쪽으로, 처음에 오른쪽으로 4였는데 왼쪽으로 4가 됐구나. 이렇게 정리 좀 하시면 되겠다. 또 우리가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요. 지금 봐봐. 0에서 2초까지는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죠. 근데 가속도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달라.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두 번째 상황 2에서 4초까지 봅시다. 2에서 4초까지는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왼쪽이구나. 근데 여전히 가속도 방향은 등가속도니까 아직도 가속도는 왼쪽이거든. 이러면은 속력은 이럴 때 결과는 물체의 빠르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론. 운동 방향과 가속 방향이 똑같으면 속력은 증가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달라. 오른쪽 왼쪽이면 다른 거죠. 그럼 속력은 감소를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괜찮나요? 좋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속도 그래프는 주어진 대로 그리면 됩니다. 0초일 때 4잖아. 처음에 스타트가 4인 겁니다. 1초 지나니까 1, 2, 2초 때 0, 3초 때 마이너스 2, 4초 때 마이너스 4잖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괜찮니? 한번 봐봐요. 의미 한번 보자. 속도 그래프는요, 운동 상황에서 웬만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보면은 2초 전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느려지고 있다는 거.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느려지고 있구나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2초 이후부터는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면 왼쪽 가는구나. 근데 절대값은 증가를 하는 거죠. 이게 음수지만 벡터에서 음수는 진짜 음수라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진짜 방향만 푸시해주는 거니까 절대값은 커지니까 빨라지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기울기 보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체크하면은 2초 동안 마이너스 4 됐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였죠? 가속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넓이를 체크하면은 이동거리를 알 수 있다. 이동거리 0에서 2초까지 여기 넓이는 4죠? 여기도 4거든. 이동거리는 2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m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변이는 좀 다르죠? 변이는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 4 왼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4 그럼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네요. 변이는 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동거리랑 변이값 알면은 이것도 해볼 수 있겠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나눠서 계산하는 값이 속력, 이거는 실제 값이고 나눠서 계산하는 건 평균값. 그럼 우리가 똑같이 시간은 둘 다 4초잖아요. 4초. 그럼 4초 동안 이동거리 스칼라를 집어넣으면 스칼라가 나온다. 이동거리는 8m. 그럼 평균 속력은 2가 되는 거죠. 속도는 벡터에 넣으면 벡터가 나온다. 변이를 집어넣는데 변이 0이었잖아. 그럼 평균 속도는
0입니다. 멈춰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결과가 멈춰 있는 거랑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평균값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위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위치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이거 그리는 법은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순간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였잖아. 처음에 오른쪽 갈 때 느려지면서 갔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져. 일단 올라가야 돼. 위치가 증가해야 돼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증가하지만 속도가 느려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2초를 기점으로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순간 속도가 0이라는 뜻이고요. 이때를 기준으로는 기울기가 가파라져야 됩니다. 왜? 왼쪽으로 내려오니까 왼쪽으로 가는 건데 빨라지면서 가야 되니까 기울기는 커지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동거리 플러스 4, 플러스 4, 8. 변이는 0, 0. 제자리 들어왔으니까 0. 이렇게 위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수 있다. 가속도 운동 조금만 더 심화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조금만 더 일반화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네. 시간 속도를 다시 그려보면요, V0 t초일 때 속도를 VT라고 나오겠습니다. V0라는 건 0초일 때 속도 말하는 거고요, VT라는 거는 t초일 때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식을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공식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 요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넓이가 속도가 얼마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VT 빼기 V0는 델타 V랑 똑같은데, 이거를 공식이라고 쓰기에는 너무 억지가 있으니까 살짝 변형을 주면요, 우리가 가속도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인데, 양쪽에 t를 곱하면 a 델타 t가 속도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델타 v 대신에 at를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시간이라는 건 t든 델타 t든 큰 의미 차이가 없어서 델타 t 대신 델타 t 쓸 때도 있고 그냥 t 쓸 때도 있습니다. 시중 교재에는 그냥 t라고 써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두 번째 공식은 우리가 이제 변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변이가 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로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사다리꼴 넓이 공식도 있지만 이 밑에 사각형하고 위에 삼각형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사각형의 경우는 가로 길이가 t고요, 세로 길이가 v0잖아요. 그래서 v0t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위에 삼각형을 보시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적어주시고요. 가로 길이는 t, 세로 길이는 델타 v인데 델타 v 대신에 at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at 제곱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마지막 공식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t를 소거시키면 됩니다. 얘에서 t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요, 이 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2식을 연립시켜가지고 시간을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이 친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셔서 접근하셔도 되고, 또 이 공식은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평균 속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는 값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평균 실제 속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평균값은 나눠서 계산한 거니까 달라질 수가 없죠. 근데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등가속도는 순간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속도가 1, 3, 5, 7, 9면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2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 평균이 되면은 5거든요. 또는 4, 2, 0,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5개 평균 되면 0이 평균이잖아.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할 때는 평균이 항상 처음과 끝에 중간이 평균이 돼요. 4, 마이너스 중간 0, 1, 9, 중간 5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등가속도일 때는 우리가 평균값을 좀 더 색다르게 구할 수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원했던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찾잖아요. 근데 등가속도라면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구간 설정했던 처음 속도에다가 최종 속도를 더하고요. 그 중간 나누기 2 한 값이 평균 속도랑 똑같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겠죠. 됐나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평균값 내보면 여기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의 중간값, 여기가 제가 파랗게 표시한 거는 평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노랗게 표있는 거는 순간 실제 속도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찾을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그래프 보다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평균하고 실제하고 똑같은 곳이 딱 하나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등가속도일 때 평균값과 실제값이 똑같은 순간에 단 한 순간 나오는데, 그 순간은 내가 설정한 구간의 딱 중간 시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0초에서 t초까지 맞죠? 그러면 2분의 t초일 때 실제 속도랑 전체 평균 속도랑 똑같다. 이것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등가속도 중에 하나인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유낙하는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오로지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정의 자체에 정지해 있다는 게 들어가 있고요. 중력만 받는다. 힘이 중력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 힘, 중력, mg만 딱 존재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0초일 때는 무조건 정지 상태고요. 이런 걸 자유낙하라고 해요. 중력만 받는다니까 자동으로 마찰과 공기 저항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봐봐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1초마다 이동하는 이동거리가 점점 일정한 비율로 많아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중력 가속도, 이렇게 중력만 받는 애들은 F는 ma를 해봤자 어차피 F가 R자임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mg일 거고요. 질량은 m이잖아. 이때 가속도는 무조건 g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g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라고 쇠굿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것도 항상 둘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처음에 똑같이 멈춰 있는 거 시작했는데 가속도도 똑같으니까 1초마다 빨라지는 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동시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이제 중3 때 잠깐 배웠었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좀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건데 멈춰있던 친구니까 1초 뒤엔 10, 2초 뒤에 20, 3초 뒤에 30, 4초 뒤에 4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을 가지면서 1초마다 10씩 증가하면서 떨어질 텐데 한번 봐봐. 비율기는 당연히 10이 나올 거고요. 중력 가속도니까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뜻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뜯어볼 수 있는데 이동거리 한번 볼까? 이동거리는 처음에는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면 5m가 나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20m였죠? 세 번째는 45m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직접 그려보셔도 되는데 사실 삼각형의 특징 때문에요. 지금 보면은 거리가 1초에서 2초를 보시면 거리가 가로 길이가 2배 그럼 세로 길이도 2배잖아. 그럼 넓이가 4배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삼각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동거리 비율은 1대 4대 9대 1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자유낙하 특징상 1초면 중력가 속도가 10이라면 무조건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중력 가속도 10이라는 것만 확인하면은 5m, 15m, 여기는 25m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20 안 쓰고 15를 썼냐면 여기는 1에서 2초까지 간 거니까 이 전체 넓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중간 사다리 걸 물어보는 거죠. 15 이 다음은 45에서 20 뺀 거니까 25 같은 거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사다리 꼴 넓이가요 또 일정한 비율 가질 수밖에 없어. 여기는 1대 3대 5대 7이니까 그냥 보자마자 35 가겠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게 유용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시간 대비 t초, 2t초, 3t초, 4t초 t초를 단위로 잡으면 속도도 v, 2v, 3v, 4v가 될 텐데 정지 출발한 상태에 이렇게 그래프 꼴이 삼각형일 때 있죠. 이런 꼴이 되면은 구간 이동거리 비율은 같은 구간에 같은 시간 단위로 잡으면 1대 3대 5대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간 이동거리 내가 처음부터 누적 이동거리로 치면 1대 4대 9대 16 이렇게 가겠죠. 그런 거를 이제 헷갈리지 말고 날 잡고 한번 정리 한번 하시면은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도 한번 내볼까요? 평균 속도도 여러 개를 잡을 수 있는데요. 한번 봐봐. 0에서 4초까지 평균 한번 잡아볼 거고요. 1에서 2초까지 평균 잡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0에서 2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잡아보시면요. 이거 원래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0에서 4초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이러면은 80인가요? 80m
그럼 80m를 4초 동안 하는 거니까 평균 속도는 2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가 속도에서는 처음과 끝의 중간이 평균이잖아. 그럼 처음이 0초 때잖아. 0초일 때는 속도 0, 4초일 때는 속도 40. 그럼 40과 0의 중간이 20이 되겠죠. 이러면은 요거는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근데 아까 정리했던 대로 평균이란 건 중간 시간 0에서 4초까지니까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니까 이 하얀 거 여기 노랗게 여기 2초일 때 실제 속도랑 0에서 4초 평균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이제 1초에서 2초 평균 한번 잡아볼까? 1에서 2초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동한 거는 1에서 2초면 1에서 2초까지는 이동하는 게 15잖아. 그럼 15m를 몇 초 동안? 1에서 2초면 1초잖아요. 이러면 평균이 15가 되는 거야. 한번 봐봐. 1에서 2초까지. 1초일 때는 속도가 10, 2초일 때는 20이잖아요. 이거 평균 되면 이거 중간. 여기 15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딱 15. 그리고 이 값은 내가 설정한 구간의 딱 중간. 1.5초일 때의 실제 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만 더. 0에서 2초 평균 볼까요? 0에서 2초까지. 여기는 이동거리는 2 곱하기 20 나누기 2니까 20이잖아. 20m를 2초 동안 간대. 그러면 평균 속도가 10인데 등가 속도 정의를 이용해도 0초일 때 0, 2초일 때 20, 중간 10 이렇게. 그럼 영어는 딱 0에서 2초 중간 1초일 때 순간 속도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내가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유의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제가 아까 이제 등가속도 운동할 때 공식 3가지가 있었잖아. 이것도 사실 똑같은데요.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럼 보면은 자유낙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정지, 그리고 중력만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중력 가속. 이거 두 개를 정리하면요. 처음에 무조건 멈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나중 속도는 GT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만약 G가 10이면 중력 가속도가 10이면 10T잖아.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0, 2 집어넣으면 20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변이.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지니까 V0 날라갑니다. 그럼 변이는 2분의 1 GT제곱이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중력 가속 10을 집어넣으면 5T제곱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0은 5니까요. 단순히 이거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5, 4, 20. 여기 전체, 이거 전체 말하는 거예요. 전체 20. 3 집어넣으면 45.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면 나쁘지 않겠죠? 만약 세 번째 식은 사실 이거 날려버려요. V0가 날라가면은 이 GS는 V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어떨 때 쓰는 거라 했죠? 문제에서 시간을 주어주지 않았을 때 요거를 좀 사용을 하는 건데, 보시면 V는 나중 속도는 루트 2G H라고 씁니다. 보통 H라고 쓰는데, 왜냐면 자유낙하는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자유낙하에서 이동거리는 보통 높이랑 좀 연관이 많기 때문에 2G H를 쓰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유낙하 이제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20h가 되겠죠? 중력 가속도 대신에 10 집어넣으면 20h가 루트 20h가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총 몇 미터 내려온 거예요? 5m, 20m, 25m니까 45 내려온 거다. 여기다 45를 집어넣으면은 루트 900이네요. 30이잖아. 이거는 3초일 때 속력이었죠? 3초일 때 속력은 30.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낙하 사실상 뒤에 포물선 운동하기 전에 얘를 저 제대로 알고 있으면 포물선 운동은 그냥 1 플러스 1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질 운동.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한번 이렇게 45m 위에서 속도를 5m/s로 던졌다고 해봅시다. 자,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의 경우는 X축 따로, Y축 따로 색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X방향, 그러니까 수평 방향을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수평 방향의 경우는 가속도가 존재하나요? 이거는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중력 하나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X방향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Y방향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럼 X방향 가속도는 0이에요. 그러면은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살짝 속도를 살짝 정리해보면 0초일 때 5였죠? 1초 지나도 5, 2초 지나도 5, 3초 지나도 5일 겁니다.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연직 방향이란 건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를 할 겁니다. 왜냐면 Y방향으로는 처음에 움직이는 속도는 0이죠. 근데 이제 중력만 받으면서 가니까 자유낙하를 하는 거야. 그리고 Y방향의 속도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0. 그죠? 1초가 지나면 아래로 10일 겁니다.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두면 중력 가속도를 적어볼까?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두면은 2초 뒤에는 20, 3초 뒤에는 30,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봐봐. X 따로, Y 따로. 포물선 운동이란 건 X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 친구랑 Y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친구가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Y 방향 먼저 볼게요. Y 방향은 자유낙하니까 우리 아까 그 수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1초 때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면 1초 때 5, 1에서 2초까지 15, 2에 3초까지 25, 1대 3대 5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럼 처음 1초 때는 5m만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 1초 때는 3 가야 되니까 15m. 그 다음 2에 3초까지는 25m. 총 45m 채우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1초 때 모습, 2초 때 모습, 3초 때 모습. Y 방향만 따지면 저렇게 45m 떨어진 날 바닥에 떨어지겠죠. 됐지? 근데 얘는 동시에 X 방향으로 5m씩, 1초마다 5m씩 등속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X 방향만 그려볼까? X 방향으로 요만큼 1초 때 이만큼 5m,
또 1초 지나면 2초 때는 여기서도 5m. 또 1초 지나면 3초 때는 여기서 5m.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포물선 운동이란 건 빨간 거랑 파란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 모습을 표현하면은 1초 때는 여기, 2초 때는 여기, 3초 때는 여기, 이렇게 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지. 이런 모습이 마치 포물선과 같다 해서 포물선 운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만 보면 돼요. 그럼 보면은 총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x축으로 이동한 거리는 뭐니? 물어보면은 15m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 떨어지면 멈출 거 아니야. 근데 자유낙하의 특성상 3초 뒤에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x방향으로 더 이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3초 때 바닥에 떨어지는데 15m만큼 가고 떨어지겠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x방향으로 10m/s로 밀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초 때 이만큼, 2초 지나면 살짝 지울까? 2초 지나면 요만큼 10m씩, 또 3초 지나면 여기 또 10m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려면 1초 때 여기, 2초 때 여기, 3초 때 여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때 이동한 수평 거리를 물어보면은 30m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거라서 그냥 그것만 조심해서 x 따로 y 따로만 체크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를 잘하면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고1이 요구하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살짝 어렵게 나오면 이제 뭐 두 개를 부딪히게 한다던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숙련시키고 나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뉴턴이 이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물체들은 이제 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러면은 1초면 누구든지 자유낙하 시키면 5m 떨어질 거고요. 포물선 운동하는 애들도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는 5m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 빠른 놈은 더 많이 가는데 결과적으로 Y방향으로 5m 떨어지는 건 똑같아. 엄청 빠른 애도 5m 떨어지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물체가 지구 안에서 자유낙하를 시작하면 1초마다 5m를 떨어지니까 물체가 지구 주위를 돌려면 어떤 물체도 지구 안에 있으면 자유낙하를 시작하면 1초 만에 5m 떨어지는 게 중력 가속도가 10일 때 5m 떨어지는 게 다 똑같으니까 수평 속도만 충분하다면 평생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계속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지구의 공률을 계산해서 이 사고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km 1초마다 8km 갈 수 있는 속력으로 들어가면은 5m 떨어지기 전에 다시 8km를 가고요. 또 5m, 또 8km 갔다 5m 떨어져. 또 8km 갔다 5m 떨어져.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지구에서 바닥에 닿지 않고 계속 지구를 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속도를 제1 우주 속도라고 불러요. 탈출 속도의 한 2인데 원운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속도를 약 8km/s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는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이제 예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